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야. 제목이 재밌어. 요즘에 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모자무사 드라마 있잖아. 그거 흉내내서 모두가 자식의 스마트폰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 그 스마트폰 때문에 난린 거지 지금. 덴마크에서도 한번 법령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스타그램인가 뭐 거기는 이제 아예 아이들 계정을 못 만들게 법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호주에서도 그 법이 통과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부모들이 아이들 스마트폰과의 전쟁인가 봐. 나도 애들 어렸을 때 기를 때 그 과정을 한번 겪었죠. 우리 애들도 스마트폰 세대니까. 근데 나는 내비두라고 그랬거든. 내비둬라. 왜 그러냐면은 미래 세상을 나는 그렇게 본 거야. 스마트폰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세상. 그걸 작동하고 가지고 놀고 그걸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의 일부처럼 녹아 들어가서 모든 사고방식이며 습관이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엄마나 뭐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중독되고 뭐 그럴까봐 안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 안 좋다라는 게 기존의 학자들 뭐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걸 표현을 하는 건데, 안 살아봤잖아 니들. 경험을 안 해봤다고 지들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게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성장한 사람이 아니야. 걔네들은 그걸 연구하고 뭐 이게 저렇다 저렇다 전문가라고 해서 학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떠드는 애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사람이란 말이야. 아날로그의 세상에서 그 생태계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지들 딴에는 나름 첨단이었을 거야. 최첨단으로 살아갈 거라고. 연구 쪽 하는 데나 뭐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대부분 최첨단으로 살고 있을 거고, 내가 볼 때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기본으로 깔고 사는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자기들 스스로가. 근데 그동안에 있어왔던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마약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뭐 집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 결과물들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결과치들이 이미 쌓여있어. 데이터가. 그거는 그렇게 중독의 관점으로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 스마트폰도 중독성이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아이들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숨쉬고 밥 먹고 똥 싸는 일처럼 자연스러운 자기 몸의 습관처럼 배야 되는 것들이야. 그건 중독과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나한테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고 그걸 붙들고 살게 되어 있거든. 근데 그걸 중독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주 심각한 중독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나는 이 해석 자체가 되게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텔레비전이 흔치 않았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금고처럼 이렇게 문을 열닫아서 이렇게 열쇠로 잠궈서 하는 그런 텔레비전 장 속에 있는 텔레비전 시대잖아요. 저도 학교에 갔을 때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애들이 한 반에 10명 미만이었다고. 한 대여섯 명 됐나. 근데 그 시절에 미국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보 상자라 그랬다고. 그 드라마를 보는 게 바보 만든다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신문을 봐야지 뭐 그런 소리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영화며 드라마며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일구고 거기서 어마무지한 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야. 전부 다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야. 거기서 자기 꿈을 키우고 확장시키고 영상 매체에 관심을 갖고 하면서 발달했거든. 바보가 됐냐고. 바본데 그 짓을 하냐고. 난 이게 되게 웃긴 논리거든. 자기가 모르는 세상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그래서 나는 왜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이와 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처음 관점 자체가. 그리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부모들 때문이거든. 사실은 부모가 바빠. 자기가 바쁠 때 뭘 던져주냐면 스마트폰을 던져줘. 한번 봐봐요. 어떤 식으로 이걸 보는지.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자기 밥 먹기 위해서 애한테 스마트폰을 틀어줘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라고. 자기네들이 중독시켜 간다니까. 카페 같은 데 가봐요. 지들끼리 모여서 떠드느라고 애한테는 그거 틀어준다니까. 전부 다 애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접해요. 지들이 그 문을 열어줘 놓곤 그걸 나중에 가서 못하게 막는다? 되게 웃기지 않나? 내가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모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가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제한을 두니까 한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들도 다 하면서. 부모들도 어른들도 전부 다 스마트폰 끼고 살면서 왜 우리는 막냐는 거거든. 지들도 다 하면서. 난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거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교육을 받는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 전에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자리를 잡지 못했었어. 몇몇 선진국들이 의무교육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뿐이지. 그러는 바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교육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 전쟁을 벌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된단 말이야, 독일이. 그러니까 의무교육,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교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인식을 못하고. 그 전의 세대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이전의 세대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어. 인간이 교육을 받았던 것, 글을 알았던 것은 상위 5%? 이거밖에 안 돼. 유럽이 가장 먼저 깨어나고 가장 먼저 발전을 해서 산업화를 이루고 이런 으쌰으쌰 하는 이런 인간의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는 종교개혁을 통해 갖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글을 알게 되면서부터야.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주도권을 잡고 있던 중세시대만 해도 글을 가르치질 않았어. 라틴어라는 게 배우기도 어렵고 접근조차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의식이 발전하고 깨어나고 하지 못했는데, 이게 성경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뭐 이런 자기네들 문자를 만들어서 그걸로 번역을 해갖고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이 팽창하고,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스템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글을 알고 교육을 받은 것에서.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었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된 거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나 그게 가능해졌던 일이지.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켰다? 아니, 그랬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부모가 글을 모르는데 뭘 가르쳐. 어떻게 배웠냐, 사람이. 어떻게 배우고 어른으로 성장해갔냐.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부모가 행동하고 부모가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농사 짓는 것도 옆에서 거들면서 배우고, 음식 만들고 집안일 하는 걸 어깨너머로 거들면서 배우고, 심부름하면서 배우고, 놀면서 배우고,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익혀갔던 거지. 따로 이건 이렇게 해서 부모가 설명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갖고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 중에 있어.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일을 겪어가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선진국에서 먼저 걸어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진국들은 선진국이 만든 기준을 갖고서는 자기네 형편에 맞게 들여와서
그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야. 지금 그게 겨우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내려온 거야. 베이비 부머 세대들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디지털 세대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 3세대가 이제 겨우 전부 다 교육을 받은 세대가 완성이 돼가는 중인 거지. 근데 서구 교육을 보면 실패하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잖아.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우리도 수입해서 그걸 따라갔는데 이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인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거든. 뭐가 문제냐? 똑똑해.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 그리고 지가 아는 게 옳아. 자기 주장이 세져. 이러니까 자꾸 부대껴. 그래서 자꾸 개인화가 되고 파편화가 돼가. 사회가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부 다 파편화돼서 개인화가 돼갖고 1인 가족으로 다 변해가고 있다고. 가치를 못 견딘다고. 함께를 못 견디고.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대로 가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망해. 망할 수밖에 없어. 왜? 어떤 프로젝트들은요. 정말 전 국민이 모여야지만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는 법을 몰라. 같이 함께 뭔가를 하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야.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환경이 다 다르고. 자꾸 사람을 뾰족하게만 만들지 둘이 뭉실하게 섞여가는 거를 가르치지 못해, 학교에서. 그럼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는 실전이잖아. 책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이론을 배우는 거고 사회로 나오면 그때부터 실전 교육이 들어가는 건데 이 실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야. 점점 이게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타도하는 대상이 되고 부조리를 만들어서 사회에서 매장시켜 가지. 그래서 자꾸 헤게모니를 갖고 오는 싸움으로 변질돼 버려서 특히나 이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PC주의자들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이 온라인 세상,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지고 온라인 세상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사회의 주류들은 바빴어. 세상에 일하느라고.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안에서 떠들고 씹고 놀고 하는 걸 할 시간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놀고 자빠져 있었던 애들이 대부분 다 좌파 애들이야. 거기서 이빨 까고 놀고 씹고 세상 막 욕하고 이게 인터넷의 주류 문화가 돼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점점 확장되고 더군다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SNS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기를 선점해버린 게 누구냐면 좌파들이라는 거야. 걔네들의 문법이 온라인을 갖다 다 도배를 해버리고 감염을 시켜버려갖고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려서 요즘에 요 며칠 전부터 그런 거 나온다며 스타벅스 불매운동 벌이고 뭐 스타벅스에서 뭔가 잘못을 했나봐. 그랬더니 뭐 이재명이까지 나서갖고 스타벅스 불매운동 미친 거 아니야? 국가는요 심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의 심판이란 말이야. 누구 편을 들거나 누구를 점찍고 좌표 찍으면 안 돼. 내가 요즘에 이재명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는 지가 세상의 기준이 됐나? 모든 걸 지가 평가하고 기준을 내려서 뭐 교주야?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 걔가 국무회의를 하는 거를 갖다가 MBC에서 정말 열심히 찍어갖고 매일 방송에 뿌려대. 그게 쇼츠로 만들어져서 진짜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무회의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세상의 기준이야 지가. 이건 이렇고 지가 심판을 보고 이건 아니니까 잘못됐으니까 이거 뜯어 고쳐, 저건 잘못됐으니까 저거 뜯어 고쳐 다 그러고 있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을 저런 걸 만들어놨지? 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야. 아우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열받고 올라오네. 세상에 대통령이 국민의 종복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국민 위에 올라서서 세상의 기준을 지가 만들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지가 다스려? 지가 왕이야? 그걸 잘한대 또. 지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난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을 건데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얼마나 쪽팔린 짓인지 모를 거라는 걸 까맣게 못 깨닫는 거야. 왜냐면 인성이 그렇게 갖춰져 있질 않아. 얘네들 인성이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아. 인성 자체가. 인성이 갖춰진 사람은 각자 개개인의 생각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뭘 물어봐서 상대가 싫다고 하면 난 2번 다시 물어보질 않아.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의견을 먼저 물어봐.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2번 다시 얘기하지 않아.
개개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돼.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하나로 그 뜻을 모으려면 강제가 아니라 떼거지로 모여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해가는, 그렇게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괜찮으면 사람들이 모여. 저절로 좋은 것을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향하는 것처럼 좋은 아젠다를 꺼내놓고 좋은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 전 세상이 다 그걸로 향해 가게 돼 있어. 스마트폰이 그랬어. 인터넷이 그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지금 AI도 그게 불편했을 때는 AI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 알파고가 있었고, 그래서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겼단 말이야. 그것도 AI거든. AI가 없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AI가 사람들한테 확산되고 퍼지기 시작한 건 AI가 쓸만해지니까야. 괜찮으니까야. 써먹어보니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누구나 글로 향하게 되어 있다야. 그러면 최소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어젠다를 꺼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야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시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 얘는 지가 무슨 왕이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허접한 나라가 됐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 되게 웃겨. 나는 정말 이상한 세상을 보고 있다야. 이게 안 보인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정말 문제가 많고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아이들한테 이 지경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시키고 끌고 가고 뭐 이런 방법론은 아니에요. 독일이 교육을 갖다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강제였다고. 의무교육도 시키지만 제식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학교에 이제 선생님을 보면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교단에 있으면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차렷 격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막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독일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내는 교육. 국가 시스템의 필요에 의해 갖고 얘는 요거하고 쟤는 저거하고 딱딱딱딱 국가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 속의 교육. 그러니까 의무교육, 지금 평준화된 이 의무교육이 처음 만들어질 때 독일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어. 왜냐하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 산업혁명도 늦게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뒤처진 나라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었어. 그래서 이 재원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냐면 사람들을 교육시킨 걸로 재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명령체계가 하달이 돼서 가려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 좌표를 찍어서 어딜 공격하려고 하면은 수학을 알아야 되고, 뭐 이래서 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이랬던 거거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병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이 그거 갖고 전 세계랑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될 정도로 어마무지한 힘을 갖게 되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들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의무교육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 교육이 결국엔 실패를 하잖아요. 전쟁을 벌여서 나라가 폭삭망하고 거기에 반발하는 애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대학에 가면 애들이 왜 이렇게 획 돌아갔고 이렇게 반체제적인 아이들로 변하냐면, 고등학교까지는 정해진 규칙, 정해진 틀 안에 끼워 맞춰갖고 막 강제하잖아. 그러면 그 반발력이 어디에서 튀어나와도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대학에 가면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더군다나 유럽의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주창했을 때부터 지식인들은 그 사회주의 사상에 대부분 다 경도되어 있었다고. 왜냐면 부르주아 계층,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너무 했거든.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데 있어서 자본을 빨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의 노예처럼 다뤘으니까 그 시절이 사실은 또 걔네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신분제가 너무나 명확했던 시대였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제국주의 시절이었고 왕들이 다 있었고 귀족들이 다 있었고 그 신분제가 명확했던 시절에 부르주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면서 힘을 축적하면서 귀족들 왕들이랑 싸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 생각들이 뭐냐면 신분계급 때문에 사람들을 노예, 노비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인권 같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권 얘기 나온 건 진짜 얼마 100년도 안 된 얘기고 그 지식인층에서 얘기하던 인권은 뭐였냐면 신과 인간. 왜냐면 중세시대 자체가 종교에 의해 갖고서는 거의 눌려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과 인간, 그래서 신을 떠나서 인간 자체, 인간 본성 이런 얘기들을 하던 시대였지. 그리고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갖고서는 나라의 왕이며 귀족들은 타고 태어나서 신이 부여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타고 태어난 아주 귀한 존재들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야 그게 아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싸웠던 거였다고. 인권이라는 게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개개인 하나하나의 어떤 인권을 갖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던 게 아니야. 애초부터 말은 인권이지만 그 시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질 못했었다고. 지금에 와서 이런 세상이 된 거지 전부 다.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나는 좀 되게 웃겨. 사람들이 이게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된 건지도 모르고 이런 교육들이 없어. 어디서 해준 적이 없고. 그런데 미리 지식을 선점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얘기를 그냥 듣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계속 거기에 관념에 빠져서 끌려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이거는 좀 한 번쯤은 좀 뒤집어 엎어서 정렬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